세월 참 급행열차 같아. 어르신들이 그렇게들 말씀하셨죠. 헌데 그건 세상에서 제일 빠른 게 열차뿐이었던 시절 얘기죠. 지금은 빠른 것이 너무나 많아서 열차는 더 이상 빠른 것을 대표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열차는 추억을 선물하죠. 그 선물을 받은 세대와 열차를 신기한 것으로만 보는 세대가 한 공간에 있습니다. 예, 저는 사실 선친께서 서울에서 일을 하시고 저희는 이제 대구에 있었어요. 근데 그때 당시는 이제 특급 열차를 타기 힘드니까 완행 열차를 주로 탔죠. 근데 10시간 넘게 걸렸는데 그 어릴 때 10시간 동안 눈을 창문에 한 번도 안 떼고 역마다 다 외우고 그랬던 기억이 지금도 기차를 타면 그 50몇 년 전에 그 기억이 그대로 살아 있습니다. 다음에 무슨 역 했던 기억이. 그렇죠. 아무리 열차보다 빠른 게 많은 세상이지만 세월의 열차를 멈추게 하진 못하죠. 대신 추억이 남습니다. 아마 이 아이들도 그럴 겁니다. 야외에 있는 기차들 다 둘러봤었는데 일단 증기기관차가 정말 많이 눈에 띄었고요. 그리고 여기 들어와서는 직접 저쪽에 있던 기관차, 기관장이 돼서 직접 기관차를 운전해 볼 수 있다는 게 색다른 추억이었던 것 같아요. 우리가 열차를 본격적으로 많이 타기 시작한 건 1940년대. 전기나 기름이 아닌 증기로 움직인 이 녀석은 우리에게 근대의 시작을 알렸습니다. 미카3 161은 스팀 기관차입니다. 1940년 8월에 일본에서 제작 생산이 되어 이제 수입되었고요. 실질적으로 부산에서 신의주까지 운행되던 스팀 기관차입니다. 이 기관차는 텐더형 스팀 기관차입니다. 텐더형은 기관실 뒤에 탄수차, 석탄과 물을 싣고 다닐 수 있는 기차이기 때문에 이제 탄수형 이제 기관차라고 이제 명칭이 되어 있습니다. 철도의 본능은 연결입니다. 레일이 연결돼 있고 칸칸이 연결된 차량에 기관차가 연결돼서 끌어가죠. 뿐인가요? 사람과 사람, 마을과 마을, 다시 마을은 도시로 연결됩니다. 때로는 희미했던 과거가 현재의 삶으로 이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30년 전에 이 박물관에 놀러 왔던 그 병아리들이 사진을 이런 이제 증기기관차를 상대로 찍었는데 사실은 기억이 나중에 없어지면 박물관에 왔는지 안 왔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나중에 사진첩을 들춰보니까 내가 근무하는 철도 박물관이네? 그런 분이 철도에 들어와 계시거든요. 저랑 같이 근무하는 그 팀원으로 계시거든요. 도대체 어떤 사람들이 철도를 움직이고 있을까? 한국철도시설공단입니다. 우리나라 모든 철길을 연결하고 유지하는 사람들이 있는 곳이죠. 저는 우선 연수를 받은 것은 8월 26일부터 2주간 교육을 받고 9월 9일부로 충청본부에 발령을 받았습니다. 일단 회사 출근하면은 굉장히 뭔가 막막하고 또 분위기가 되게 삭막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부서에 오면은 생각보다 일찍 많은 사람들이 각자 하고 있는 체조라든지 스트레칭 미리 하고 계시고 또 반갑게 먼저 인사도 걸어주시니까 좀 더 편안하게 또 업무를 시작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인 것 같습니다. 요즘 젊은 친구들은 선배 말을 통 들으려고 하질 않는다고요? 요즘은 안 그렇습니다. 선배라고 무조건 고압적이거나 후배라고 기죽지 않습니다. 선배의 내공과 경험은 후배로 연결되고 후배는 그걸 이어받아서 새로운 길을 갑니다. 그러면서 세상은 조금씩 발전하는 거죠. 같은 시각 경부선 철도 위에 있던 육교를 지하로 들여놓는 공사 현장입니다. 이런 현장은 직원들에게 야생과 같은 곳이죠. 어미 사자가 새끼 사자들에게 사냥을 가르치듯
선배가 갓 입사한 후배들을 동반하고 현장에 나타났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쪽 분이 단장님하고 현장 소장님이시고 이쪽 분들이 저희 이번에 새로 발령받은 신입사원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아이고 저런, 아직 안전모에 적응을 못했나 보군요. 신입사원은 어딜 가나 티가 납니다. 뭐든 처음 해보는 일은 낯설죠. 열차를 타보기만 했지 이런 곳이 생업의 현장이 될 줄은 몰랐겠죠. 질문이 있는 게 보면 공단 구간하고 대전시 구간이 나눠져 있는데 그 부분은 딱 경계를 해서 따로 공사를 하는 건지 아니면 그러니까요. 예. 이 철도는 전문성이 있기 때문에 일반 건설 업체가 시공을 하면은 여러 가지 사고를 유발할 수가 있고, 철도시설공단의 오랜 경험과 타현정에서의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이 경부 고속선이 지나가고 대전선이 지나가는 이 구간은 잘라서 철도시설공단에서 하는 겁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2019년도 한국철도시설공단의 토목직으로 입사한 전일환 사원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안전혁신처 시설계량부 김태원 사원입니다. 열차를 타보기만 해봤지 제가 직접 이렇게 철도 시설 건설 현장에 나와서 출장 업무를 한 건 처음이라 되게 감회가 새롭네요. 들어가 보니까 제가 몰랐던 철도에 대한 분야도 굉장히 넓고 몰랐던 공사나 이런 부분이 있어서 굉장히 놀라움을 많이 느끼고 열심히 배워야겠다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형은 그래도 이렇게 하면 안 돼요. 형은 그래도 철도공사 경험이라도 있어서 나보다는 더 많이 아는 것 같은데, 같은 동기로서 많이 배워가지고 서로 힘내서 빨리 적응했으면 좋겠어. 새로운 환경이고 새로운 부서의 발령을 받았고 믿을 거는 동기밖에 없고 진짜. 아직 믿을 게 동기밖에 없겠지만 결국 각자의 간절한 꿈을 갖게 되겠죠. 세상과 세상을 이어주는, 그리고 우리 철도의 미래와 함께 말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철도가 달리기 시작한 건 19세기 말입니다. 당시만 해도 가장 완벽한 이동수단이자 경제 활성화의 주역으로 떠오르면서 세상의 변화를 이끌었습니다. 철도가 지나는 곳은 도시가 커졌고 물자 수송이 많아지면서 부도 축적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결정적으로 아쉬운 점이 있었습니다. 일본이 한국의 철도를 노린 가장 큰 목표는 대륙으로 나아가는, 대륙을 침략하는 거거든요. 거기에 결국 교량 역할을 하는 게 한반도니까, 그것은 철도에서 생명인 괴관 있잖아요. 레일의 폭. 레일의 폭이 바로 한반도 철도는 만주 철도나 중국 철도와 같아요. 일본 국내보다도 우수한 철도예요. 일본 국내는 협궤거든요. 이런 걸 택한 이유 중 하나도 역시 대륙의 침략이라고 해요. 한반도가 생긴 모양대로 길을 놓다 보니 종단 철도가 됐지만 실은 거기에 대륙 진출의 저희도 숨어 있었다는 것이죠. 사실 말이 대륙 진출이지 우리 땅은 수탈의 대상일 뿐이었습니다. 그 증거가 호남 평야의 철도죠. 쌀 수탈의 탐욕이 이곳을 달렸거든요. 지금은 열차가 서지 않는 군산선의 임피역. 일제강점기 수탈의 아픔을 간직한 곳입니다. 일제가 호남 평야의 쌀을 옮길 때 쓰던 중요한 거점이었죠. 1912년에 그 호남선의 지선으로 군산선이 만들어짐으로 인해서 군산 항해에서는 한 해 200만 석 이상의 충남과 그리고 전북 지역의 쌀이 모여서 일본으로 수탈당하는 그런 과정을 겪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항구라는 그 항구적 특징과 그리고 교통망, 철도라고 하는 교통망이 만남으로써 군산이 수탈과 저항의 도시로서 위치하게 되었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전라북도 북서부의 중심지인 군산. 전라도와 충청도 평야지대의 관문이었죠. 일찍이 고려 말부터 잦은 외구의 침입을 받았고 일제강점기엔 쌀 반출을 위한 도시로 급성장했습니다. 군산 근대역사박물관입니다.
지금은 전국 28개 항만 가운데 하위권이지만 한때 전국 3대 항만으로서의 명성이 이곳에서 한눈에 느껴집니다. 조동래 선생님의 아리랑이라고 하는 소설에 보면은 그런 비유가 있습니다. 권력을 가지려면은 그 한양 부윤이 되고 경성 부윤이 되고 돈을 가지려면은 군산 부윤이 돼야 된다 할 정도로 군산은 그 돈이 막 모든 물산이 모이는 이 호남 지역과 충남 지역의 그 쌀이 모이는 그런 항구로서 개발이 되게 됩니다. 군산은 수탈의 전진 기지로서 성장한 곳입니다. 물론 조선의 물자와 노동력 착취의 기반 위에서 말이죠. 일본에겐 이곳이 기회와 희망의 땅이었습니다. 영원히 눌러 살고 싶었던 그들의 야심이 곳곳에서 드러납니다. 일제강점기에 미국 무역상, 그다음에 농작을 경영하고 부협의회 의원을 지낸 히로스 게츠 사부르가 짓고 살았던 건물입니다. 이러한 대규모 저택 양식을 볼 때 당시 일본인들의 부유층들의 생활 모습 또는 부를 축적한 모습을 알 수 있으며, 한편으로는 이들의 지배를 받았던 선대 조상님들의 고통의 크기를 알 수 있는 건물이 바로 이 건물입니다. 일제가 놓은 우리나라 철도는 분명 수탈의 도구였지만 그런 한편 철도의 등장은 세상의 많은 것들을 변화시켰습니다. 거부할래야 거부하기도 힘든 것이었죠. 철도의 속성이 그렇답니다. 보통 철도는 이 근대 문명의 전파자라고 합니다. 그런데 식민지에서의 철도는 의미가 많이 달라요. 그것은 보통 지배와 수탈의 도구거든요. 그것만으로는 철도의 전부가 아닙니다. 그로 인해서 우리 사회도 변하고 살고 있던 국민들의 의식, 문화 이런 것도 다 변하게 마련이거든요. 일제의 모든 걸 빼앗기던 시절, 그 시절을 우리가 어떻게 살았고 어떻게 견뎠는지를 기록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대하소설 혼불의 작가 최명희입니다. 근대 문명의 어떤 준비되지 않았던 사람들한테 막 밀어닥친 그런 근대화의 어떤 홍수 속에서 이 생활 문화가 막 급격하게 변하는, 그래서 그때 그렇게 변하고 있었을 때 우리는 뭘 지켰고 또 무엇이 변했는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깊이 천착한 그런 작가입니다. 소설 혼불의 무대인 전라북도 남원시 삼해면 소도리. 양반, 상민, 천민들이 살던 마을들이 엄격하게 구분돼 있었습니다. 그러나 철도역이 생기면서 변화의 바람이 불죠. 인심이 변하고 각자 삶의 방향이 이 철도역을 통해서 변화합니다. 주인공 강모는 징병을 피해 만주행 열차를 탑니다. 그 열차에는 독립운동을 위해 역시 만주로 떠나는 그의 사촌형 강태도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한테는 그 기차가 그냥 탈주의 어떤 수단이기도 했고, 또 어떤 사람한테는 불분명하지만 독립을 이루겠다는 어떤 의지가 충만한 땅을 찾아가는, 그리 이렇게 데려다 주는 그런 또 기차로 쓰이기도 했습니다. 열차표조차 제 손으로 끊을 줄 모르는 양반집 교수 강실. 서도역에서 새벽 기차를 타려 했지만 실패로 돌아가죠. 결국 강실은 철도를 통해 자신의 삶을 변화시키려 했지만 그 공간에 다시 주저앉고 맙니다. 이렇게 작가는 그 시대 문명의 상징인 철도를 통해서 인물들의 운명을 투영시켰습니다. 기차를 타고 싶었지만
끝까지 기차를 못 타고 그 마을을 벗어나지 못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기차가 그러니까 그 말하자면 강철로 된 어떤 철로와 거기를 질주하는 철마 이런 것들에 대한 뭐 이질감과 두려움 그리고 거기 적응하지 못하는 이런 사람들의 어떤 모습으로서 저는 강실이가 그 기차와 이렇게 관련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한 시대 철도는 바깥 세상으로 통하는 유일한 통로였습니다. 지금 이쪽으로 보이는 이 건물이 1930년대에 지어진 서도역 역사입니다. 지금 굉장히 고풍스럽고 또 사람이 아무도 드나드는 사람이 없어서 약간 을스리연스럽기도 한데요. 1930년대 당시에는 어떤 새로운 문물의 총화, 말하자면 근대 문명이 밀려오던 터미널 이런 곳으로서 이곳이 기능했을 겁니다. 제가 지금 걸어가는 이 길은 전주로 그리고 서울로 의주로 중국으로 그리고 러시아로 이어지던 그 옛날 철길의 흔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은 한적한 시골 장터가 됐지만 한때 강경은 큰 시장이었습니다. 군사랑 수입 화물의 80%가 이곳을 거쳤고 청주와 공주, 충청북도까지 아우르는 큰 시장이었죠. 특히 중부지방 지역의 물류 거점이었던 강경포구는 조선 말기 강경장을 배경으로 크게 번성했습니다. 금강과 통하고 내륙으로 통하는 여러 개의 천들이 이어진 교통의 요지였습니다. 금강이라는 큰 물길에 덕을 본 것이죠.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강경은 3대 시장 2대 포구입니다. 3대 시장이라는 건 조선시대에 평양, 강경, 대구 이건 굉장한 겁니다. 무슨 소리냐면 서울, 인천, 부산보다 시장이 더 컸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에 중국 쪽에서 조선 간다면 강경 오는 거예요. 일본에서도 이쪽으로 오는 거고 천혜적인 조건이나 그런 게 잘 맞아서 여기가 포구가 발달하게 되고 그런 가운데 이제 3대 시장으로 이렇게 이름을 날리고 그렇게 금강의 포구를 끼고 호령하던 강경이 날개 하나를 달았습니다. 철도가 지나게 된 것이죠. 수로와 육로를 다 쓸 수 있으니 자연히 시장은 더욱 번성할 수 있었습니다. 지금은 인구가 만여 명에 불과하지만 상인 등 유동 인구까지 합쳐서 10만여 명이 북적대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놀라운 것은 한때는 이곳에서 금강산도 갈 수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만주, 봉천도 갈 수 있었습니다. 철도 덕분이었습니다. 이게 1942년도 강경역 열차 시간표입니다. 거기 보면 아주 분명한 게 강경역에서 어디를 가느냐? 경성, 서울이죠. 평양, 그리고 위에 만주, 봉천 그렇게 연결되는 그런 그 시간표가 나와 있고 또 밑으로 내려가면 부산까지 가는 시간표가 나와 있어요. 사실은 강경의 전성기 역시 일제 강점기에 이루어진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골목 곳곳에는 일제의 그림자들이 드리워져 있죠. 태어나서 78년째 강경에서만 살았다는 어르신. 북쪽의 금강, 남쪽의 철도역을 두고 번성했던 옛 강경을 지금도 어제 일처럼 기억하고 있습니다. 어째 이렇게 왔어? 장사는 어떻게? 장사
장사는 그냥 현상 유지밖에 안 돼. 장사가 옛날 같지 않고 잘 돼야 하는데. 현상 유지만 해도 밥 먹고 살면 잘 되는 거예요. 밥이야 뭐 벌써 벌어놓은 돈으로 먹고 살지. 그전에 초창 있을 때 그때는 잘 됐지. 초창 있을 때 잘 되지. 뭐 그때는 기가 막히게 잘 됐네. 얼마나 많은 거. 우리 보통 앞에 사람 뒤에 사람 밀려서 이렇게 가는 저기 전철 같은데 그러잖아요. 그러한 거, 특히 강경 장날이라든지 난장 섰을 때는 그냥 밀려가는 거예요, 사람이. 참 재밌었을 때 그때는 난장이라고 시전하고 난전이 있거든요. 그 난장이라고 하는데 이제 그런 때 강경 장날 같은 때 참 보통 그냥 장 구경 가자고 하면 사람들이 그게 훨씬 재밌으니까 사람 구경하니까. 아주머니들이 한 50명은 될 거예요, 아마. 한 30명 내지 50명은 매일 서울에서 이고 정읍 백양사까지 장성까지 내려가는 기차로, 그 다음에 여기서는 조천까지 위로는 아마 이렇게 신탄진, 대전은 뭐 물을 거 없이 이렇게 해서 저쪽으로는 영동까지도 아마 이렇게 해서 그 아주머니들이 가시는 거예요, 새우젓을. 그런데 철도를 타고 온 전성기와의 이별도 철도를 통해서였다는 건 참 아이러니하죠. 그 많던 사람들이 빠져나간 것도 철도를 통해서였으니까 말입니다. 철도는 공간을 변화시키는 힘이 있습니다. 철도가 지나는 곳에는 변화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모든 철도가 집중된 서울이 그런 것처럼 대전도 그랬습니다. 이 철도는요, 비행기라든지 자동차 선박 등과 달라가지고 한 번 노선이 결정이 되고 그 위에 레일이 깔리잖아요. 그러면 그 위에 열차가 다니게 되면 상당히 독점성, 고정성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그 지역을 크게 재편하게 돼요. 예를 들면 대전을 예를 든다고 하면 철도가 깔림으로 해서 하나의 조그만 촌락이었던 대전이 그야말로 인구 수십만의 큰 도시로 발전하게 되잖아요. 그처럼 철도가 그 지역사회에 미치는 영향력이 대단히 큽니다. 148만 명 인구의 대도시 대전. 소시적 대전을 생각하면 상전벽회의 모범이 되는 곳이 대전입니다. 철도가 놓이기 전만 해도 그저 커다란 밭에 불과했던 대전. 1904년 경부선이 지나는 대전역이 세워졌습니다. 한적한 농촌 한밭은 근대 도시로 탈바꿈해서 신흥도시가 됐죠. 1950년 한국전쟁은 우리 민족 모두에게 큰 비극이었지만 대전에는 새로운 변화를 가져옵니다. 전쟁을 피해 내려오거나 부산에서 올라온 피난민들이 대거 대전으로 몰려왔기 때문이죠. 그들은 주로 역 주변에서 피난민의 고단한 삶을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중앙시장을 키웠고 대전의 도심을 키웠습니다. 세월이 흐르면서 떠난 사람도 많지만 여전히 그 골목을 지키면서 이북 음식의 맛을 이어가는 곳도 있습니다. 할머니 말씀은 그러시더라고. 일사후퇴 때 평양 근처에서 장사하시다가 이제 전쟁이 나게 생기니까 이제 남한에 잠깐 오셨다가 가시려고 이제 했는데 이제 이렇게 남북이 가로막혔잖아요. 그래서 못 건너가시고 이제 그 남동생하고 할아버지하고 할머니 딸이 넷이서 넘어왔대요. 넷이서 넘어오셔가지고 부산에 갔다가 대전으로 오셔갖고 먹고 살 게 이제 없잖아. 이제 이북 사람들이 이제 오니까 그래갖고 이제 옛날에는 그 자리가 이렇게 판자촌이 있었다. 집이 이제 막 분역 뻥뻥 떨어진 나무로 이렇게 해갖고 그렇게 해갖고 거기서 이제 국수 같은 거 한 그릇씩 삶아서 이렇게 만두를 이제 이북서 오셨으니까 이제 개천 이북 만두를 이제 해가지고서 그 집을 짓고. 어린 시절 피난민이었던 소년이 자라서 이제는 원로 시장민이 돼서 그 시절을 돌아봅니다. 요 근처가 아마 그 6.25 때
불발탄 폭탄이 떨어진 자리가 요 길이 여기 있었다고. 그래가지고서 뭉댕이가 아주 이렇게 크게 해가지고서 이 골목이 이게 전부 판자촌이에요. 이게 이 골목이. 여기서 왜냐면 가락국수도 팔고 뭐 없는 게 없는 골목이 이 골목이 이게. 중부권 최대 전통시장으로 불렸던 대전 중앙시장. 맞은편에 대전역을 끼고 있으면서 대전 구도심의 중심을 잡아왔습니다. 특히 대전역은 시장의 심장 역할을 했습니다. 여기가 지금 대전의 아주 중심 인쇄거리입니다. 아마 조금씩 달라진 것도 좀 있는데 많이 옛날 제가 할 때보다 건물도 많이 새로 들어섰고 많이 좀 달라졌네요. 바로 이 건물이 제가 인쇄업을 했던 건물인데 그때는 이게 목조 건물이었어요. 목조 건물이었는데 지금은 이렇게 아주 빌딩으로 바뀌어졌네요. 이 앞에는 원래 앞에는 여기 저기 목공소가 있었어요. 목공소하고 모다점이 있었는데 많이 좀 달라졌네. 달라지고. 피난민들은 억척스러웠습니다. 살아야 하니까요. 장사 수완은 그런 절박함의 결과죠. 서울로 그 쌀이 올라가려면 대전을 거쳐 올라가야 된다 했어요. 부산서 영남에서 물건이 올라온다 해도 사가가 올라온다 해도 서울 가려면 대전역을 거쳐 올라가야 되니까 대전서 몇 푼 붙이고 갖다 주고 그런 가운데서 장사라고 하는 것이 이렇다 하는 것을 보여준 것은 우리 이북 피난민들이 아니냐. 그리고 억척스럽게 장사했다. 억척배기들이 백발이 되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모두가 그 시절을 기억하는 피난민들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내년 안 걸릴 줄 알고 나왔는데 지금 와서 생각하니까 한 70년이 세월이 지냈습니다. 고생도 많이 하고 그런데 통일을 기다리고 있으면 이북으로 갈 줄 알았는데 이것도 예치 않고 여러분들은 통일이 될 때까지 건강하게 오래오래 사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씁쓸한 풍경도 발견됩니다. 피난민 1세대는 점점 줄어들고 대신 그들의 2세들이 점점 자리를 채우고 있죠. 본지구 도민회는 이북에서 피난 나와서 지금까지도 고향을 그리워하는 사람들을 가급적이면 계속해서 만나서 친분을 나누고 고향을 하루라도 빨리 방문을 해볼 수 있도록 하는 일, 그것이 가장 근본적인 일이죠. 맑은 날엔 금강산도 볼 수 있다는 최북단 마을 고성군 현내면 명파리. 이곳 주민들은 휴전 이후 부산, 강릉 등지에서 살던 피난민들이었습니다. 한 발이라도 고향과 가까운 곳에 살고 싶어서 이곳에 정착해서 마을을 이룬 것이죠. 그들이 맨주먹으로 40만 평의 농토를 개간한 이곳. 한때는 이곳에 철도가 있었다고 합니다. 이쪽 길이요. 지금 이거잖아 이게 철길이로.
이게 여기서 이제 쭉 저쪽으로 가는 거라 철길이. 그래서 이게 사람이 살다 보니까 집을 짓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포장을 했지. 요거 지금 저 아스팔트 깔아놓은 데는 얼마 안 돼. 그전에 이쪽으로 댕겼을 적에는 그냥 70분만은 열차로 그냥 댕기니까 하루에 한 몇 번씩 잘 댕겼으니까. 그래서 6.25 사변 당시에 이쪽으로 물자를 실어내리죠. 야포를 실어내리고 석 달 동안 댕겼어. 그 시절 열차가 달렸다는 증거를 오래된 철교가 말해줍니다. 검은 연기를 내뿜으며 달리던 증기 기관차를 보면서 소녀는 열차 기관사를 꿈꾸었더랍니다. 그때 기차 운전수 하려고 거기다가 함흥 철도 기술원 양소서 따라갔지. 거기 가서 하다 보니까 학벌 차이를 두더라고. 쭉 땡겨보니까 한 달 열흘 땡겨보니까 차이를 둬서 안 되겠다. 다시금 공부를 더 해가지고 세례 더 높은 자리를 올라가는 게 낫겠다고. 그래서 다시금 이북 고성 인문계, 그러니까 이북에서 소월 얘기하는 고급 중학교를 다시금 따라갔지. 최북단 마을이다 보니 남북 문제에 예민합니다. 남북 관계가 경색된 지금 이곳은 외부인들의 발길이 거의 끊어진 상태입니다. 옛날의 그 철도가 더욱 그리워지는 요즘이죠. 사람은 뭐 수없이 많았지 뭐. 여기도 장사가 잘 되다가 그다음에 관광객이 끊어지는 바람에 금강산 끊어지고 금강산이 다시 된다 그러면은 우리 남북이 평화가 되고 그다음에 서로 간에 으르렁대지 않고 하면은 얼마나 좋나. 남북이 서로 금강산 왔다 갔다 하고 이북 사람도 남한에 올 수 있고 이랬으면은 좋은 세상이 올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6월 28일 철도의 날. 철도의 의의를 생각하고 철도인들의 노고를 위로하는 날입니다. 올해는 부쩍 남북 간 철도가 강조된 행사였습니다. 지난해 그 남과 북이 한자리에 모여서 끊어졌던 철도를 연결하고 현대화하기 위한 착공식을 가졌고 그 회원국의 만장일치로 국제 철도 협력기구 정회원으로 가입을 했습니다. 광복과 함께 분단된 남북 철도. 몇 차례 기회가 있었지만 철도는 이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북한 철도 형편을 잘 몰랐습니다. 다만 우리 도로라는 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불편하십니다. 내가 오늘 내려와 봐서 아는데 이기 때문에 비행기로 오시면 공항에서 응급 의식을 하고 또 이렇게 잘 될 것 같아요. 레일이 일제시대 때 건설했던 레일. 침묵 같은 경우는 뭐 거의 그 전면 교체를 해야 될 수 있는 그런 상황들이고 또 전력이 제대로 공급이 안 됩니다. 그래서 북한이 전철화율이 80% 정도인데요. 우리 남측보다 한 20% 정도 높죠. 근데 전력 공급이 안 됨으로 인해서 철도가 운송이 안 되는 겁니다. 2018년 11월 30일부터 12월 17일까지 18일간 남북철도 연결과 현대화를 위한 공동조사가 이루어졌습니다. 북한 철도 형편을 비교적 자세히 들여다볼 수 있었습니다. 그거보다 다친 얘기 좀 한번 해봐. 줄넘기 하다 넘어지고 하늘을 별 본 거. 저희가 당초에 조사하기로 했던 뭐 터널이라든가 교량이라든가 이런 개소를 딱 정해서 미리 갔는데 같이 걸어갈 때 이제 그 북한 기술자라든가 그다음에 이런 분야별로 딱 모여가지고 여기 시설물 상태는 어떻고 어떻게 설계가 됐으며 어떻게 시공이 됐고 어떻게 유지 보수하고 있다라고 서로 이제 그런 것들을 대화를 하면서 상태를 확인하고 지나가게 됐죠. 얘기를 해보면 그 친구들이 갖고 있는 철도 건설 규정이나 저희 건설 비리나 대동소이합니다. 다만 저희는
그 업그레이드가 된 상태고 그네들은 아직 일제시대 때 넘어온 그 우리나라의 70년도의 어떤 그런 규정이기 때문에 기본 베이스는 거의 대동소이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만 저희는 고속화가 좀 돼 있는 상태고. 그렇게 북한 철도의 현장을 들여다볼 수 있었지만 또한 서로의 마음도 좀 들여다볼 수 있었답니다. 처음에는 뭐 신상을 많이 물어보더라고요. 왜냐하면 정말 기술들이 왔는지 아니면은 뭐 다른 쪽 목적으로 왔는지를 저게 뭡니까 저게 뭡니까. 왜냐하면 정말 담당자인지 확인하기 위해서 그런 것 같더라고요. 근데 그게 좀 지나니까 친근간에 저희가 요구한 뭐 필요한 걸 요구하면은 자세히 가르쳐주고 그러더라고요. 뭐 별이 쏟아진다 뭐 이런 느낌 있지 않습니까? 하늘에서 이렇게 나와서 이렇게 보면 별이 진짜 옛날에 어렸을 때 보던 하늘 그거하고 똑같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담배 끊은 지가 10년이 됐는데 제가 그 북측 담배를 거기서 한번 달래서 거기서 한번 펴봤습니다. 이렇게 북한 담배를 이렇게 거기서 같이 얘기하고 했던 게 뭐 만남이 조금 이제 지속적으로 좀 되다 보니까 이제 그런 것들이 좀 편해지기 시작 이제 하면서 이제 조금 이제 대화도 이제 만났을 때 대화도 좀 가능해지고 이제 뭐 그런 허심탄회하게 뭐 얘기할 것도 얘기하고 뭐 남이 됐든 북이 됐든 대화가 가장 필요하다. 대화로서 어떤 모든 이것의 실마리를 풀 수 있는 단초가 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북한 철도는 그렇다 치고 우리 철도 기술은 어느 정도일까요? 2019년 6월 부산에서 국제철도기술산업전이 열렸습니다. 우리나라 철도 기술 수준 상당하죠? 이 행사는 우리 철도 산업의 오늘과 앞으로 다가올 미래를 엿볼 수 있는 행사였습니다. 철도와 관련된 모든 것을 담고 있는 박람회라서인지 다양한 철로부터 시작해서 객차, 다양한 부품과 시스템이 준비됐습니다. 늘 유럽의 철도만 대단한 것이고 호기심을 키웠는데 우리 기술도 이젠 세계적인 수준에 올라섰습니다. 특히 인상적인 건 외국 바이어들이 무척이나 많이 찾았다는 것이었죠. 세계 4대 철도산업 전문 전시회라고 불리는 이유가 충분했습니다. 앞으로 그 남북 철도가 연결되고 유라시아권으로 해서 전 세계권으로 연결됐을 때 한국에서도 상당히 그 세계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이런 그 기회가 많이 있으리라 보고요. 세계 최고의 그 신뢰성을 자랑하는 제품들은 지난번에 OSJD에서 저희들이 전시를 한 결과 러시아에서도 엄청난 관심을 가지고 있었고요. 그 외에 베트남, 인도네시아 이런 쪽에서도 인도 이런 쪽에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접근하고 있기 때문에 다 같이 협력하면은 한국의 기술력도 세계적으로 향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우리는 철도 선진국 반열에 올라섰습니다. 전 세계에 철도 기술을 수출하고 있습니다. 자신감을 가져도 될 만하죠. 부산국제철도기술산업전은 아시아 최대 규모의 세계 4대 철도 전문 전시회입니다. 국내에서는 유일한 철도 전문 전시회고요. 저희 한국철도슬공단에서는 이제 국내를 넘어 세계의 관람객들에게 대한민국 철도 기술력을 소개하기 위해서 이번 전시 코너를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우리 기술의 특장점은 기존선의 개량이나 고속화에 있습니다. 우린 궁금했습니다. 이 기술이 북한 철로 구간에 적용될 수 있을까? 또한 북한을 지나 러시아를 거쳐 유럽까지 운행한다면 문제가 없을까? 많은 사람들의 지적이 철도 궤도의 폭입니다. 북한은 문제가 없는데 러시아와는 궤도의 폭이 다르다고 하죠. 그래서 화물을 옮겨 실은 뒤 열차 바퀴를 교환해야 합니다. 다행히 그걸 극복할 수 있는 기술이 얼마 전에 개발됐다고 합니다. 좀 어려운 말이지만 궤간 가변 대차라고 합니다. 바퀴의 간격이 자동으로 조절되는 장치입니다. 국경을 그대로 통과해 유라시아를 달릴 수 있는 기술이죠.
표준계와 관계를 연결해주는 그런 그 괴관 가변 열차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국경에서 열차가 바퀴가 자동으로 늘어나는 그런 시스템들이 있거든요. 그런 괴관 가변 열차도 개발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우리 한국 같은 경우에는 보통 한 25량을 한 편석으로 해서 운행을 하고 있거든요. 하지만 중국이나 몽골을 가면 50량 1편성, 그리고 또 러시아로 가면은 최대 140량이 운행될 정도로 이런 장대 열차들을 국제적으로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런 장대 열차를 운행하기 위한 뭐 제동이라든가 또 연결기와 관련된 그런 시스템들이 일부 개발을 하고 있고요. 또 이것들이 현재 지금 상용화 단계에 와 있습니다. 현재 평양에는 국제 열차가 운행됩니다. 최근에는 평양에서 출발하는 모스크바행 열차가 주 1회씩 운행 중이라는 소식도 있습니다. 우선은 북한 철도를 최대한 활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지난해 북한 국무위원장이 열차를 타고 베트남을 방문했을 때 한반도 열차의 확장성이 확인되기도 했죠. 다만 남북 철도에 있어서 미연결 구간이 있지만 큰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남북한 철도는 일제강점기 때 부설되었기 때문에 실제로 시스템 자체는 거의 동일하다는 것도 큰 장점입니다. 북한 철도가 남한과는 달리 단선으로 좀 구성이 되어 있고요. 또 전력 시스템이 이제 DC-3000으로 운행이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남쪽은 복선이고 또 AC-25000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단기에는 우리가 디젤 열차로 운행하면은 남북 간에 운행하는 데는 큰 문제가 없고요. 북한 철도를 150km, 300km 이렇게 개량한다라고 하면은 사실 많은 그런 그 투자도 필요하고 또 많은 기간도 소요되겠죠. 철도는 침목, 레일, 노반, 전기와 통신, 토목까지 다양한 기술이 결합되는 기술입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이 원만히 결합되었을 때 본격적인 철도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문제가 남습니다. 북한 철도 현대화 사업은 막대한 투자와 오랜 시간을 요한다는 것인데 신중한 접근과 판단이 필요합니다. 우선 대전제는 북한의 비핵화겠죠. 그리고 비핵화가 되어야 유엔의 대북 제재가 해제가 돼야 우리가 연결을 할 수 있습니다. 또 하나 또 가장 중요한 것들은 우리 국민들께서 그 공감대를 형성하는 거죠. 우리가 북한 철도를 현대화하는데 다들 이거 우리가 같이 현대화 해줘야겠다는 공감대 형성이 가장 중요합니다. 근데 아직까지 많은 국민들께서 북한 철도를 현대화하는 거는 많은 천문학적인 돈이 들어가니까 이건 퍼주기 아니냐 그런 염려를 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런 것을 국민들께 납득을 시키고 공감대 형성하는 게 앞으로 가장 큰 전제 조건이 되겠죠. 인류 근대화 시대에 태어나 미래로 향하는 철도. 그동안 철도의 역할과 기능은 단순히 사람과 물자의 이동에 한하지 않았습니다. 이유가 그 2차 대전이 끝나고 난 다음에 피해자와 가해자의 양자 체계로 정말 그 치유할 수가 없는 이런 그 감정의 골과 피해 이런 그런 있었죠. 하지만 그런 것들이 제일 처음에 유럽의 석탄철강 공동체가 구축이 되면서 유럽에서 그 독일과 프랑스를 중심으로 석탄과 철강들이 이제 그 주변 국가를 수송이 되면서 이 국가에 있던 이런 이런 분쟁 해결, 평화 정착, 공동 번영이라는 큰 그림들을 이 철도를 통해서 이제 해결하게 된 거죠. 이 국가의 장벽이 허물어지면서 하나의 그 경제 공동체를 넘어서 이제 완전히 하나의 이런 그 유럽이라는 큰 하나의 시장이 이제 하나의 국가가 돼버린 거죠. 경상북도 영천에서 도담까지의 복선 전철 사업 현장입니다. 철도를 고속화하고 전철화하는 사업입니다. 이 구간이 개통되면 청량리에서 영천까지의 이동 시간이 기존 4시간 39분에서 1시간 50분으로 단축됩니다. 완행열차를 기억하는 어르신들이 들으시면 기절하실 일이죠. 철도는 오랫동안 세상을 이어주고 통합해왔습니다. 그리고 사람과 사람의 간격을 더욱 좁혀주었습니다. 철도 직선화 공사에서 터널 작업은 필수죠.
멀리 돌아가야 할 길은 직선으로 통과해야 하니까요. 특히 이 구간은 전 구간을 하나의 레일로 용접합니다. 그래서 소음과 진동이 대폭 감소해 국민들이 쾌적하게 철도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추억 속에서 들리던 열차 소리, 따가닥, 따가닥. 그 정겨운 소리는 들을 수 없지만 대신 진화된 철도 기술을 만끽할 수 있습니다. 누군가 철도의 시대는 갔다고 했지만 명백하게 아닙니다. 철도는 여전히 강력한 수송수단이고 안전하고 빠르기까지 합니다. 이런 철길이 남북으로도 이어진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기존선은 선로가 단선이었습니다마는 신선 지금 설치하는 선로는 복선으로 상하선을 설치하는 공사이며 안동 시내를 통과하던 그 열차를 안동 외곽으로 해서 직선으로 이렇게 연결하는 그런 공사입니다. 이 당 공사가 완료되면 열차 운행 시간이 많이 단축됩니다. 150km에서 250km까지 속도가 상승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이거 좀 드시고 하세요. 추가로. 이게 뭐예요? 저 미숫가루 얼음 더워가지고 이렇게 좀 해요. 너무 더우니까 어쩔 때는 수박도 하고. 오늘도 곳곳의 현장에서 철길이 놓이고 있습니다. 내일도 어디선가는 새로운 철길이 놓일 겁니다. 나이도 피하고 고통보다 먹여보다 어제 한 9개나 정도. 처음에 했던 말씀을 다시 드려봐야겠군요. 철도는 사람과 사람, 마을과 마을, 마을과 도시도 연결해 줍니다. 철도의 본능은 연결입니다. 한반도의 철길도 그렇게 되지 말란 법이 없습니다. 물론 그 법은 우리가 만들어야겠지만 말이죠.